네, 종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비폭력 평화주의와 같은 신념을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온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모로 좀 이례적인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이분은 2013년 2월에 이제 현역으로 제대를 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 이상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비역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된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분이 어떻게 현역에 입대를 하게 되었는지 이 배경에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분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어머니 슬하에서 이제 폭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뭐 어떠한 동영상을 보았는데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장면을 보고 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후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인데 그것을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또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사실 입대 거부를 결심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가족들의 간곡한 만류로 인해서 입대를 했고요. 이제 제대를 한 이후에는 자신의 신념을 지켜야겠다라고 더욱더 큰 신념을 갖게 되어서 예비역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점이 어떤 종교 때문이 아닌 말 그대로 개인의 신념을 재판부가 인정을 해줬다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의미가 상당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나온 부분은 종교적 양심을 바탕으로 병역 거부를 할 때 이것을 이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 비폭력, 평화주의 등에 대한 신념, 즉 개인적인 신념도 양심으로 인정을 해서 병역 거부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판결로 보입니다. 뭐 항상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 얘기가 나오면 결국에는 재판부가 어떤 그 양심을 어떤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개인의 신념을 정당하게 인정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 근거는 혹시 뭐라고 밝혔습니까? 아무래도 종교적인 양심의 경우에 교리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판단이 조금 더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신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말 개인적인 측면이어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에 대한 또 성장 과정이랄지 신념을 가지게 된 이런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년 이 예비역 소집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조사와 형사 그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왔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정상적인 뭐 직업 활동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쭉 봤을 때 예비역에 참여를 함으로써 받을 불이익을 비교해 본다면 이분이 자신의 양심, 즉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배경하에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했던 게 예비군에 대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제 재판부는 동일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재판부에서도 사실 그 전원합의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역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 예비군 훈련에 관한 내용도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나와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역 예비군 훈련 거부도 현역 입영 거부와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선상에서 본 건데 보통 예비군 훈련 이거 안 나가면 어떤 혐의로 적용을 받습니까? 네, 이런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좀 그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재판을 워낙에 이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직도 어려웠고 정신적으로 고통도 있었고 경제적
손실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훈련에 참석했을 때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라고 재판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죄로 판단될 경우 훈련을 피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예. 따라서 이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징역형을 선택하겠다. 예, 그런 취지였습니다. 또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군요. 네, 맞습니다. 또한 이제 재판부에서 보기에도 예. 이렇게 이분이 계속해서 훈련을 거부했던 시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오랜 기간 동안 봤을 때 자신의 신념에 비춰서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판결 현재 계류 중인 다른 관련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기존의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렇고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굉장히 종교적 신앙으로 인한 것들만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것을 좀 확장해서 보기에는 무리는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의 경우에도 제대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라는 쪽으로도 좀 선회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검찰이 또 이제 항소를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상급심의 판단은 어떻게 흘러갈지, 유사하게 판단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사실 그래서 이것을 무한정 확장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무죄로 나온 하급심 판결의 경우 보통은 항소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급심에서 또 한 번 다뤄질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아무래도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다른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한 병역 거부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검사의 항소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결을 받는다면 이제 그로 인해서 다른 사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앞으로도 또 항소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좀 사안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사실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에는 타다와 지금 갈등을 빚게 됐어요. 일단은 타다라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부터 좀 짚어보죠. 네, 렌터카 회사로 대중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알려진 쏘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쏘카가 11인승의 승합차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 쏘카의 자회사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뭔가 카카오 카풀하고 좀 비교가 되고 있는데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카카오 카풀의 경우에는 자가용을 통해서 차량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다의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한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고요. 때문에 약간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법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관련 법은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인데요. 이제 카풀의 경우에는 자가용이기 때문에 그 자가용에 대한 조문이 적용이 되고요. 이 타다의 경우에는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그와 다른 조항이 적용이 되어서 이제 각자 이제 차량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도 조금 달라집니다. 카풀의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출퇴근 시간에 차량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렌터카 이런 차량의 경우 이제 자막으로도 나왔던 것처럼 11인 이상 그리고 15인 이하의 승합차의 경우에 차량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차종이 다르고 그리고 그 차가 누구의 소유냐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카카오 카풀은 이제 일반적으로 카풀 신청을 하는 일반인들도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공유 서비스를 택하는 건데 이 타다라는 회사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서 렌터카 사업자인 이 쏘카라는 회사가 자신들의 승합차를 빌려줘서 타다라는 회사가 이제 자회사로서 운영하게끔 법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사실 물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타다 쪽의 입장은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린 계속 운영할 것이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타다 측 일단은 택시 업계에서 왜 고발을 했는지 자신들이 보기에도 불법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왜 이렇게 보고 있냐면 물론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지만
입법 취지가 여행 등을 위해서 장거리 운행을 위해 렌터카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 예. 이런 식으로 유사 택시 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타다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 이른바 배회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택시만 할 수 있는 건데요. 대외 영업이요? 예, 배회 영업이라고 하면 택시라고 있는 것들이 돌아다니고 예. 이제 승객들은 손을 들어서 택시를 잡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배회 영업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타다 이제 택시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 타다가 정상적으로 이제 법에 반하지 않는 운행이라고 한다면 예. 차고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 뭐 배차가 되면은 그때 움직여야 되는데 예. 뭐 승객들이 많은 곳을 배회하다가 이제 타다라고 또 써 있는 차량이 돌아다니는데요. 예. 이제 그런 차량을 잡아서 승객들이 이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 타다라는 운행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택시는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네. 잡는 경우, 그게 배회 영업이면 네. 만약에 어플로만 그 타다라는 이 승합차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른 문제 아닌가요? 제가 네, 일반적인 좀 의문점이 드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타다 쪽에서도 주장을 하기를 예.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굉장히 이례적인 기사의 뭐 일탈로 봐야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불법적인 영업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법의 물리 해석상으로도 네네.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택시업계가 제기한 고발에 대해서 무고 혹은 영업방해 혐의로 자신들도 맞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이거 지금 운영을 승인을 해서 어쨌든 이 타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맞습니다. 운영을 승인해준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네.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에도 굉장히 많은 질의가 들어갔었고요. 이에 네. 대해서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적법 여부를 묻는 문의에 대해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예. 11인승 이상, 11인승 이상, 그리고 예. 15인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타다의 경우 국토부에서 합법적인 서비스로 판단을 했고 법적 해석 주관 부서인 이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예. 시에서 또 별도로 이견을 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뭐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카카오도 그렇고 타다도 그렇고 이렇게 택시업계와 자꾸 갈등을 빚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논의가 불거지고 이러한 산업들이 발전을 하는 것이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해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에서는 자신의 생존권을 들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예. 아무래도 물론 이제 택시업계가 망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입법부에서 이런 것들을 국민적인 수요와 택시업계가 좀 사양되지 않는 그런 절충안을 만들어서 법률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법률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카풀 서비스에 이어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두고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봤네요.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